한 주간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이죠. 바로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연구소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연일 중국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 전자 마약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죠. 그래서 크래프톤 일반 공모 청약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중국 관영 매체의 발언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예, 지금 중국발 쇼크들이 세계 증시를 강타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게임 산업을 정조준해서 네.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중국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우리 공공의 적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는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하고 나온 언론사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관영 언론기관이라는데 상당히 관심이 주목을 끌었던 것이죠. 네. 그냥 우리나라 언론처럼 기자가 또는 논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앞으로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정부가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예,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 테니까 네. 이제 준비하라 이런 정책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도한 곳은 우리말로 경제 참고보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말로 하면 징지 찬가오바오라는 신화사 통신 자매지인 경제지입니다. 중국에 여러 경제신문들이 있지만 네. 가장 영향력이 높고 또 이 신문의 논조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복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아편이라는 얘기는 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1839년 아편 전쟁이 터졌죠. 중국은 아편 전쟁에 져서 근대 100년을 잃어버렸고 중국이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로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네. 당시에 중국 비단이나 차 이런 것을 수입해가던 영국 등 서방이 이 대금 결제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네. 아편을 생산해서 중국에도 퍼뜨리고 중국 사람들이 아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네. 중국이 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경제참고보에서 게임 산업은 정신적 아편이다. 이런 얘기는 160년 전에 아편 못지않은 사회 악이다. 곧 사회적으로 큰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것이다. 네. 라고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충분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홍콩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텐센트라는 기업입니다. 네. 중국 상하이 증시에서는 마오타이가 제일 크고 이런데 이번에는 텐센트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텐센트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 대폭락을 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게임 회사, 전 세계적인 게임 회사들이 주가가 휘청했는데요. 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게임 산업에 대한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과연 중국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할 것인가 네. 아니면 단순 일과성인가를 놓고 지금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규제 일변도가 사실 지금까지 보면 게임 산업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알리바바부터 디디 출신까지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사교육 규제라든지 거기에 이번에 이제 게임 아편 논란까지.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속내가 아까는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속내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이 중국 정부의 속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중국에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IT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네. 또 띠띠 출신을 비롯한 공유 경제에 대한 타격, 그밖에 사교육 떼기, 그다음에 연이은 지금 게임 업체 공격 이런 것은 어떤 일과성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중국 사회 흐름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회 기조로서
상호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중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덩 샤오핑이 네. 이 흑묘, 액묘론을 하면서 일단 부자가 되자. 네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형태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의 1단계 목표가 이른바 샤오강 사회로 가는 가난에서 해제되는 사회로 간다. 그게 올해까지 중국 정부의 목표였는데 최근에 네. 중국이 공산당 창당일을 맞아서 이 샤오강 사회가 완전히 달성이 됐다. 네. 이제는 중국 사회의 가장 언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라는 게 결국 그것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이제 중국 사람 스스로는 대동사회라고 그래서 중국어로는 따둥셔우이라고 그럽니다. 네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IT 산업 규제, 공유 산업 규제, 지금 과외 규제, 또 이번에 게임 산업 규제가 나온 네.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일과성이 아니고 네. 이 대목은 오히려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사회 전반에 네. 어떤 불평등과 그동안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었던 그런 것을 때려잡으면서 네. 그 완전한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한 네. 차원 더 높이 서기 위한 대동사회를 향한 청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이 정도로 그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할 정도로 컸던 이유는 사실 그동안 이제 공산당과 그다음에 민간 경제 부분이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또 견제하면서 지금의 이제 중국의 경제를 키워왔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중국 정부 공산당이 이건 작업기업에 대한 기강 잡기가 굉장히 심하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중국 정부가. 그래서 네. 박사님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네. 바깥에서 우리가 볼 때 또는 미국이나 일본의 시각으로 볼 때 중국 정부가 왜 이럴까? 네. 시진핑이나 공산당 정부는 중국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네네. 중국 내의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에 하고 있는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한 등소평과 공산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가 네. 중국 인민들이 지지해 왔던 바라는 것이죠. 네. 자, 경제적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네. 중국이 시장주의, 자본적 시장을 도입하고 네. 협력을 하면서 네네. 중국의 협력을 많이 쌓아왔습니다. 네네. 그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자유주의적 시장주의 중국의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이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이 중국의 경제학자들 간에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IT의 경우를 보면요. 네. IT가 발전함으로써 중국 사회가 발전했지만 네네. IT 발전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중국의 15억 인구 각 개인 정보나 네. 또는 각 이 투자 정보, 소비 정보 이런 것을 몇몇 대기업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IT 기업들의 실제 자본주, 실체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뉴욕 증시 월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텐센트나 알리바바 네. 이거 중국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네. 그 지분을 가지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네. 그 일본 손정희 회장 네. 그 밖에도 대부분 뉴욕 증시 자본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을 이 상태에서 규제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네. 국가를 관리할 수 없는 정도로 IT 산업이 비대해지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 자본주의의 손아귀에 넘어간다. 이런 걱정과 불안감이 중국 사회에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중국이 사교육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교육을 때리는 것은 중국의 중들한테 굉장히 지금 환호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인 영역에서 본 관점이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중국의 과외 시설, 우리나라하고 달리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과외가 더 많이 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과외 자본도 뉴욕 증시 자본입니다. 네. 대부분 이것이 기업거든요. 그 기업화 뒤에는 결국은 왜 그러냐면 중국 회사들이 거기에 자본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이런다 하면서 네. 상장을 뉴욕 증시
라는 것입니다. 네. 마치 우리나라의 뿌팡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모든 영업을 하지만 그 상장은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하는 바람에 자본가들, 기업인들은 뉴욕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을 더 이상 감내해서는 안 중국 공산당의 인식이 확실히 섰고요. 네. 이제 이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영구 집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국민적 지지도 바로 이제 중국식 그 자본주의, 그다음에 따뚱 사회 건설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네. 완전히 방향 전환이 이번 공산당 창당 기념일이나 중국 인민일보 네. 또는 신화사 통신 경제참고보에 보면 확연히 지금 나타나 있는 중국의 어떤 기조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포퓰리즘이 사실 이제 인민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사실 이제 포퓰리즘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인민들이 좋아하는 이제 정책들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정치가 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슈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이슈기도 한데 OECD 40개 국가들의 그 집값 상승률 집계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 이제 경제적 이슈를 넘어서 사실 지금 이런 정체적 이슈까지도 이게 확산이 된 상태거든요. 이게 요 보고서, 그러니까 이 보고에 대해서 좀 자세한 결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OECD라는 세계 선진국 클럽으로 볼 수 있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 기구의 회원국이 37개국이고요. 네, 여기 이제 그 옵서브 같은 나라를 더 포함해서 OECD가 추적 가능한 40개국의 통계를 물론이고 네네, 십수년 전부터 각국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계속 계산하거든요. 네, 근데 이 수가 최근에 급격히 올라간 것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네,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40개국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만 들어서만 놓고 보더라도 네. 올해 상승률이 9.% 이게 벌써 올해가 아직 반 남아 있는 상황인데 벌써 네네. 9.8% 올라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이 내용을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네네. 영국의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집값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한국의 국토연구원에서도 자료를 내고 네. 이런데 실제로 지금 국제적으로 집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을 때 전 세계가 그것을 퇴치하는 방법으로 네. 유동성 양 통화량을 대폭 늘린 겁니다. 네네. 지금 돈을 늘렸는데요. 돈을 늘릴 수밖에 당장에 먹고 살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있었고 직장에서 떨려나는 근로자도 있었고 네, 그런데 총 통화량이 늘게 되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통화량과 공급량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네, 다른 제품들 물품 같은 것은 통화량이 나도 라면이나 기계 같은 건 더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땅은 더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네네, 집은 서로 짓더라도 일정 기간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그것을 이제 탄력성이라고 경제학에서는 그러는데 그 탄력성이 부동산이 제일 높은 것이에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다. 오히려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폭만 보면요. 네. 그대로 약관면 우리나라는 6.8% 정도 오른 거로 돼 있는데 전 세계 선진국 평균은 10%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올라 그런 네.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올랐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네. 우리 사회에 뭐 어떤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적인 문제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사님 생각은 그런 거죠. 이제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국 정제가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잖아요. 재정 지출 늘리면서 이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현상뿐이 아니라 이제는 각국 나라의 똑같은 문제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통화량이 증가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네.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 재정 집행의 양이나 네. 미국 연준이 푼 통화량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가별로 뭐 차이는
있고 네. 또 그것을 이제 이 늘어난 통화량을 수습해 하는 데 있어서 네. 이를테면 미국 같은 데는 그 통화 자체가 미국 보이고 자기들이 달러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네. 국제 커런시, 하드 커런시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 우리 수수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통화 증가에 따른 쇼크가 나중에 왔을 때 네. 감당하는 데는 미국보다는 이 개도국이나 신국들이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절정이냐 절정이 아니냐 이게 또 버블이냐 버블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통화량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그러면 이제 조만간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이제 오를 것이라고 지금 거의 예고된 상황인데 만약에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된다, 전격적으로 0.25%포인트 오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버블이 꺼질까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세요? 예, 아니면은 지금 뭐 김부겸 국무총리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언젠가는 꺼지니까 좀 네. 조심을 하자 네네. 이런 얘기를 하신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은 네. 올라갈 수도 없고 영원히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네. 오르면 내리고 내려간다. 이것은 이제 경제학에서는 경기 순환론, 네. 라운티에프 곡선 뭐 이런 거 등으로 네. 이해를 하는데 우리도 뭐 달이 차면 기울고 또 사라진 달은 뭐 이게 사물의 순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 부동산 거품이 꺼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은 네. 상당한 충격이 오죠. 지금 부동산 그 가격이 금리를 올린다는 그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네네. 그것이 통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들 것이고 또 지금 네. 이 대입 투자를 하든지 은행에 연끌 대출을 해서 받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갚아야 될 이자 부담이 급해지니까 아무래도 네. 집을 좀 팔아서 충당해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이 쇼크가 오다 분명히 오는데 그게 언제 오리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네. 우리나라나 미국도 다 같은 고민인데 금리를 크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인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3%나 뭐 5% 이렇게 10배 정도 올릴 수가 있느냐.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델타 변이가 생기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도산의 위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네. 우리 한국은행도 그동안 금리를 올린다 하면서도 못 올려왔고 네. 서로 올린다 하더라도 0.25%포인트 정도 네. 뭐 내년에 한 번 더 가봐야 1%라는 지금 금리는 네. 부동산 가격 상승 폭에 비해서는 네. 뭐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렇게 또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언제 부동산 가격이 네. 하방으로 턴다운을 할지 이것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는 구매 심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금리가 뭐 0.25%포인트 이제는 오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 번 내년 상반기에 또 올라서 1%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부동산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언제 예. 떨어질지는 예.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좀 정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하자, 네. 이제 늘어난 통화량을 조절하자라고 이렇게 소위 통화 정책의 정상화 이런 걸 가게 되면 네. 과거에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인 2007년도, 2008년도 또 그로부터 또 10년 7년에 IMF 외환 위기 때 보면요. 네네. 돈을 풀다가 2, 3년 후부터 돈을 쪼이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이 아주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급락을 때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네. 과연 그 시점이 언제냐 어느 폭으로 떨어지냐 이것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다양한 이슈들 뭐 중국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통화량 뭐 이자까지 정말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